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6월 19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검사와 기자들이 그토록 찾고 있던 박영태 씨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검찰청이 아니라 국제신보에 사회부 자리로 불쑥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대뜸 나는 억울하다. 그날 사건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 말했다. 나는 1967년 2월 2일 작물 취득죄로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 김금식 씨를 알게 됐다. 나는 1967년 10월 13일에 출소했다. 나오고 나서도 같이 고생한 정을 못 잊어 세 차례에 걸쳐 김금식 씨를 면회 갔었다. 면회 신청할 때는 전과자임을 숨기려고 나의 본명이 박태형인데도 박영태라고 기록했다. 나는 김금식 씨가 만기 출소하는 1967년 11월 17일에 교도소로 마중 나가 그를 나의 새방에 데리고 와서 아침밥을 먹였다. 내가 잠시 나갔다가 오니 그는 아내에게서 1,500원을 빌려 어디론가 가버렸고 그 뒤로는 만난 적이 없다. 1967년 9월 중순 범인들이 나의 집에서 범행을 모의했다고 하는데 그때 나는 감방 안에 있었고 나의 아내는 삭바느질을 하여 방을 비운 적이 없었으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김금식 씨가 불법 출소한 날에 나의 집에서 팬티를 갈아입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만기 출소한 11월 17일에 갈아입은 것이다. 검찰이 나를 찾고 있다는 것도 며칠 전 신문을 보고 알았으며 나는 지금 대구에서 고물 장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이나 다른 신문사의 기자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돌발사였고 국제신보에는 굴러들어온 특종이었다. 마침 검찰은 바로 그날 박영태 씨를 주범으로 서술한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관련자 7명을 기소했었다. 그 박영태가 홀연히 나타났으니 검찰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셈이었다. 거꾸로 기자들은 이 사건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붙든 것이었다. 박영태 아닌 박태형 씨의 말대로라면 김금식 씨의 불법 출소나 범행 모의는 거짓이며 김금식 씨가 불법 출소한 날에 했다는 행동의 상당 부분은 그가 출소한 11월 17일의 행동을 옮겨다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었다. 이 두 번째 위기에서 김태현 검사를 구한 것은 기자들이었다. 엄청난 특종을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빼앗긴 부산일보는 다음날 박태형이 억울하다고 나선 것은 알리바이 조작극에 불과하다는 검찰 측 견해를 소개하면서 오히려 검찰 대신 박태형 씨를 치고 나왔다. 검찰은 잠적한 박영태가 박태형을 시켜 박영태로 가장하여 나타나도록 꾸민 알리바이 조작극으로 밝혀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검찰은 박태형 씨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하고 그를 통해 진짜 박영태의 거처를 알아내어 속히 주범을 붙잡아들여야 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포기하고 엉뚱하게도 절도 혐의로 박태형 씨를 구속해버렸다. 전가의 보도를 주게 된 국제신보도 어찌된 영문인지 그 미스터리를 더 추적하지 않고 주저앉아버렸다. 이렇게 하여 검찰의 기소 사실을 그 밑뿌리에서부터 뒤엎어 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기자들은 스스로 팽개쳐버리고 말았다. 박영태 검거만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것이라고 썼던 기자들이 막상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땐 왜 의문을 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부산의 기자들이 제대로 이 사건을 추적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는 결코 능력의 결함이 아니었다. 그때 이 사건을 맡은 기자들은
사건이 많이 나는 부산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고참들이었다. 그들 가운데서 나중에 교수, 국회의원, 실업가들이 많이 배출된 것만 봐도 무능을 탓할 수는 없다는 것을 시사하게 한다. 근본 이유는 아마도 한국 언론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부산의 특수 여건 및 기자들의 상궤를 벗어난 경쟁 심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의 취재를 맡았던 한 기자는 검찰이기에 그러한 무리 많은 수사가 가능했다. 경찰이었으면 기소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기자들이 경찰을 대하는 태도로 검찰을 대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경찰이 전경열 씨 수사에서 실수를 하자 신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우격다짐 수사를 비판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비교적 얌전했던 사실이 언론과 검찰 사이의 미묘한 역학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부산은 비록 한국의 제2의 도시지만 행정권이나 사법권의 측면에서 보면 지방성을 벗어나지 못한 점이 많다. 권력이 집중된 서울에서 서울지검이 차지하는 비중과 차관급이 행정공무원 중 우두머리인 부산에서 부산지검이 차지하는 무게는 같을 수 없었고 중앙지의 영향력과 부산지방지의 영향력 또한 같지 않았다. 두 차례의 근하 사건 수사에서 그래도 날카롭게 의문을 제기하고 나온 것이 부산에서의 취재력이 부산일보나 국제신보에 비해 훨씬 약한 중앙지였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엿보게 하는 일이었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과 함께 박영태 출연의 보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기자들이 경쟁지를 너무 의식하여 상대가 특종한 기사는 될 수 있는 대로 묵살하려 하는 태도도 진상을 파헤치는 데 장애가 됐을 것이다. 큰 사건이 터지면 기자와 수사관들의 역학관계가 역전되어 수사관들이 우위에 서게 되고 기자들을 갖고 노는 사태도 자주 빚어진다. 사건 기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낙종이다. 이 낙종과 특종을 좌우하는 것이 정보를 쥔 수사관들이므로 이때 많은 기자들도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기 어렵게 된다. 그나 사건 수사에서 수사권도 없으면서 수사를 하고 있던 구영근 씨의 행각은 기자들이 마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 당시의 취재기자 K씨는 우리는 속으로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나 가끔 그가 값진 정보를 흘려주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포기하다시피 한 진실 확인의 책임은 이제 판사들에게 넘어갔다. 1968년 7월 22일 오전 10시쯤 부산지법 제1호 법정에서 근하 살해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박정표 부장판사, 배석의 남용희, 정지영 판사, 내 교도소 직원들의 변호인은 서윤학 씨, 최영욱 씨 변호인은 한봉세 씨, 김금식 씨 및 김기철 씨는 국선 변호인 이영호 씨, 관여 검찰관 김태현, 이원영, 정경식 검사. 첫 공판은 인정신문으로 간단하게 끝냈다.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수많은 방청객들과 기자들이 법정을 꽉 메웠다. 이 법정의 열기는 하나의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의 사회부 기자들이 강력 사건의 재판 과정에 이처럼 집착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의혹과 미스터리가 풀릴 곳은 바로 이 정의의 법정 밖에 달리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검찰이 진상을 가리려 아무리 애써도 변호인들의 공격 앞에선 될 일이 아니란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을 것이다. 법의 공방전이 공평하게 펼쳐지기만 한다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란 기대감과 법정에서 오가는 말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그들의 직업의식을 자극하였다. 두 번째 공판은 8월 12일에 열렸다. 이날은 전경열 씨 부자도 방청석에 나타났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는 저 악랄한 범인들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았다고 원망했다는 것이다. 이날 김태현 검사는 직접 김금식 씨를 신문했다. 김금식 씨는 범행 무의, 불법 출소, 범행 경위를 청산유수로 시인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불법 출소한 날에는 그날을 죽이지 않고
유인하여 돈만 빼내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박영태와 김기철이 해류를 이용하면 시체를 감쪽같이 없애버릴 수 있다고 하여 완전 범죄를 꾀하게 됐다 라면서 두 사람을 극악한 살인자로 부각시켰다. 오후에 김 검사는 김기철 씨와 맞닥쳤다. 기철 씨는 검사가 피고인이라고 부르자 화를 냈다. 피고인 하는데 그 말을 빼쇼.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기철 씨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하자 자신은 무직이 아니며 버스 회사에서 일했다고 반박했다. 평소 남들 앞에선 말 한 번 제대로 못하던 그는 검사들에게 소리치며 대들기도 했다. 이곳을 나가면 당신들과 금식이 대범이를 무고죄로 고소하겠소. 기철 씨는 모른다. 그런 일 없다. 상식 밖의 일이다를 되풀이하며 검사의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기철 씨에 이어 검찰신문에 올려진 최영욱 씨는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국제신보는 이렇게 썼다. 기철에 비해 최영욱은 더 발악적이었다. 평양 사투리를 속사포처럼 써가면서 검사의 질문과도 거리가 먼 설명조의 답변을 하다가 검사의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그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재판장 앞에서 바지를 걷어 올리고는 조사받을 때 고문을 당한 자리라고 흉터를 가리키면서 울상으로 호소했다. 이 취재기자는 기철 씨와 형욱 씨의 이름 밑에서 존칭을 빼고는 형욱 씨의 항변을 발악이라고 했고 미친 사람에 비유했으며 검사의 말은 꾸지람이라고 했다. 기자가 어떤 관점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용어 선택이었다. 이날 김금식 씨는 다음과 같은 회개의 심정을 밝혔다. 내가 죽어서 그나군이 살아난다면 100번이라도 죽어 그날을 살리고 싶다.